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이 시각 이후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뉴스픽 시작하죠. 수요일은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입니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두 분과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본투표가 시작이 됐고 아까 개표는 8시 10분경에 시작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정말 후보들이 뭐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뉴스 보도를 보면 여기저기 많은 장소를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각 당 후보들의 행보 좀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정 교수님? 예, 대선 후보도 어제 마지막 유세를 마쳤는데요. 주요 후보들의 동선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서울, 경기 9개 지역을 돌았다고 하고요. 집중 유세의 마지막 장소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창곡인 상록수를 네. 부르면서 2002년에 민주당이 승리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했고 또 광화문 하면 이제 촛불 시민들이 모였던 곳이니까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사기 민주정부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또 이후에 홍대 거리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났고 이 후보가 강조한 메시지는 유능과 무능의 대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닌 준비된 경제 대통령 그리고 정치 교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서울시청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역시나 강조하는 내용이 정권 심판론입니다. 예. 특히 어제 유세에는 안철수 전 후보 또 경선에서 경쟁했던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등도 합류를 해서 계속 정권 교체를 강조했고요. 윤 후보는 이후에도 자정까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히 대학가 주변을 돌면서 공정 상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어제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요. 네. 심 후보가 강조한 건 그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3지대 후보들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남아있는 후보는 네. 본인이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한 표가 뭐 사표가 되는 건 아니냐는 논란이 일각에서 있지만 이건 생표다. 살아있는 표다. 이런 점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청년들의 삶이 힘든 건 불평등한 사회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세를 보면 사실 우리가 질 거라고 하는 판세는 없는데 대부분의 당들이 이제 본인들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막판 상승세를 타면서 한 2.5%포인트 정도로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부동층으로 잡혔던 2030 여성들이 이 후보에게 조금씩 쏠리고 있다라고 내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반대인데 부동층이 오히려 막판에 정권 교체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한 점 이런 점도 기회 요인이라고 내부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7% 정도 아니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의당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층은 제3지대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표가 심상정 후보에게 남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까지 나와서 직접 투표를 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이 투표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은 마무리됐습니다만 아마 각 당 후보들 당원들 사이에 또 투표하자는 동료 움직임은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로 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투표율을 지금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전 투표율이 지금 역대 굉장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혹시 기록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예상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예상을 해봤지만 두 분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투표율을 80%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들을 하시는데 이제 80%가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이제 비록 이번에 사전 투표가 36.93%로 직전 19선 대선의
26.06%보다 10% 그렇죠. 포인트 이상 훨씬 더 높게 높았죠. 관측은 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최종도 80%가 넘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80%를 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사전 투표가 높다고 해서 이게 본투표 선거 결과가 또 높겠느냐? 이때까지는 뭐 그래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전 투표가 지금 2014년부터 이제 전국 시작됐죠. 단위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걸 놓고 본다면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꼭 선거 당일 그 하루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심어졌고 그래서 사전 투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 투표에 그 많이 가신 거고 포인트가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 투표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게 본 투표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게 80%가 넘는다 어렵다. 이런다기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 투표에 많이 익숙해지고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시는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네. 80%라는 게 이제 1997년 15대 대선 때 80.7%가 이제 투표율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80%를 넘은 적이 없고 예.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결집이 많이 됐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77.2%였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이번에도 뭐 80% 가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80%를 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가 하나의 어떤 행동 패턴으로 이제는 익숙해졌다라는 지금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 80% 근접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높긴 높을 것이다. 19대 대선 투표율이 77.2%이거든요. 글쎄요.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보면 완전 초박빙이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의 표 한 표의 효용성이 너무 높아진다라는 점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지층 결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내 한두 표로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절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투표율을 좀 자극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요. 사전 투표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다른 점을 살펴보면 네. 19대 대선 투표율이 77.2%였고 사전 투표율이 26.06%였습니다. 예.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36.93%니까 제도가 물론 정착된 것도 있지만 사전 투표율이 10%포인트 이상 오른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의 안착성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한 열기가 높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막판 변수로 사실 젊은 여성의 표심 어디로 갈지는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변수들이 이걸 좌우하리라 예상하십니까? 조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제 이번 대선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좀 잘 보이지 않았다. 이 점이 가장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여성 표심이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동층이 컸거든요. 그 범주 안에서. 네.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날 이후에 여성 표심이 특히 2030의 젊은 여성 표심이 어디로 갈 건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각 당에서는 다 우리 당으로 온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젊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 끝까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보여줬던 그런 당에게 여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상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뚜렷하게 여성들을 위한 어떻게 정책이 언론이나 아니면은 후보자들의 입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조금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는? 이건 참 부동층이라 예상이 참 쉽진 않은데요. 뭐 대선 당일이라 어느 후보가 더 잘했다고 말하기는 제가 마음속에 그렇죠. 있어도 말할 수가 없고요. 분석만 다만, 해주시죠. 네, 20대 여성들의 표심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건 지난번 재보선에서 그렇죠. 나왔죠. 왜냐하면 네. 재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이제 이미 끝난 선거지만 당시 20대 여성이 보인 투표 성향을 봤더니
결과와 좀 다르다. 맞아요. 예를 들면은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가 44%이죠. 결과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패했지만 20대 여성만 놓고 보면 높았고 네. 또 40.9%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니까 또 큰 차이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목받았던 어떤 득표가 소수 정당과 무소속인 후보에게 15.1%표가 갔거든요. 그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예.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양강 후보들도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도 20대 여성의 표는 우리에게 온다라고 확신을 못한 이유가 20대 여성들이 다른 유권자들하고 조금 다른 성향이 있다. 다른 투표 행태를 보여주고 그래서 있죠. 이번에도 굉장히 네. 예측하기 어려운 중요한 부동층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그 결과도 저희가 이제 끝나고 또 분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여야 모두 나름대로의 판세 분석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거 결과 예측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쪽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표현해야 될까? 한쪽은 조금 더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무슨 근거로 왜 이렇게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지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2.5포인트 정도 앞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7% 크게는 예. 10%까지 이제 확실히 압승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본다면 그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일 이전까지 나온 기존의 여론조사들을 근거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뭐 박빙이긴 했지만 조금 열세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승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압승을 예상하기는 민주당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측면에서는 박빙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세했던 그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서 네. 압승할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근거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일단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 끝나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변수는 사실 여당의 책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여당은 이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을 즉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 상황이니까 아마 민주당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승을 점치고 있는 것 이렇게 보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재보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을 근거로 민심의 흐름이 이제 우리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후보 단일화 요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그런 쪽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을 자주 본인이 방문하다 보니 호남에서 예전보다 투표율이 좀 국민의힘으로 좀 더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근거로 그런 기대를 복합적으로 해서 아마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큰 격차로 본인들이 이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에 이제 선거전도 한번 저희가 그래도 정리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국내외 할 것 없이 언론에서 별로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좀 부정적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요. 두 분도 한번 평가도 좀 해주시고 이 부정적 평가를 보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두 분이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번에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뭐 계층별 갈등을 부추긴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운동들이 많았다라는 점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네거티브라든지 배우자 리스크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이 선거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거는 기존의 대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색들이 정말 뚜렷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양 당의 후보자들이나 양 당의 구성원들이 운동을 하러 어느 지역을 많이 갔느냐 이런 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굉장히 양당 모두 호남에 많이 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호남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도 호남도 많이 방문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남을 많이 방문한 그래서 지역색이 조금 흐려진 선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역의 벽이라는 것이 지역의 이라는 것이 많이 옅어지고 인물이라든지 당 중심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기존의 선거와는 좀 다르게 많이 양 당에서 주력했던 그
지지자들의 층이 네. 20, 30대였습니다. 기존에는 뭐 40, 50대 아니면 60, 70대에 그렇죠. 공세를 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도를 얻으면 선거에서 이긴다. 이런 분석이 많았다라면 지금 우리도 말을 하고 있지만은 20, 30대를 잡아야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 이런 굉장히 많은 당의 추측들이나 당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으로 이 정치에 한 발을 디디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과 정말 선거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달라진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아쉬운 점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줄였어요. 하지 말까요? 아니 사실 이제 국가 지도자를 뽑는 건데 큰 담론, 시대 정신, 국가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너무 묻히고 맞아요. 자잘하거나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가 너무 부각돼서 누가 되든 어떤 국정을 이끄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참 알기 어렵다는 점 아쉽고요. 두 번째로 과정상의 문제는 대선 주자 TV 토론이 나중에 시청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렇죠. 결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아무리 비호감 대선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투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비교 분석할 기회가 적었던 것. 그리고 그러네요. TV 토론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통역 미흡했던 점 우리도 지적을 했잖아요. 보완해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재외국민 투표 이후에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후보 단일화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 또 재외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표가 된 것들이 사표가 된 있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긍정표가 말씀해 주셨듯이 2030 청년 세대 유권자 중요하다. 무섭다. 이거 정치권이 인식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고3 학생을 비롯한 만 18세 유권자가 이제 투표에 참여하죠. 그래서 앞으로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무서운 10대들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 긍정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투표자로서의 뭐 젊은 세대에 대한 우려 또 그거에 대한 관심 이건 좋지만 사실 또 정치인으로서 그들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근데 대선과 함께 지금 사실 오늘 투표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묻힌 부분도 있고 어떤 후보들이 뭐 어디에서 출마했는지도 지금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죠? 이건 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지금 전국의 5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고요. 그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갑, 대구 중남구,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이렇게 5곳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총 10명의 후보자가 출마를 했는데요. 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그리고 정의당의 백복주 부대표, 시대전환의 김도연 상임대표 당원, 국민혁명당의 구본철 전 국회의원 그리고 새로운 물결의 송문희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포함한 총 10명이 지금 이제 후보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갑 같은 경우는 총 5명의 후보가 나오고 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이정근 후보와 국민의힘 조훈희 후보의 2파전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6명의 후보인데 이제 민주당 백수범 후보, 권영현 국민의당 후보,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으로 도건우, 도태우, 임병헌, 주성영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네요. 그리고 안성과 청주는 각각 3명 그리고 4명의 후보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민주당이 이 두 지역에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고 각 당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서로 밝히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봐 주시죠. 두 분께서. 저는 어쨌건 각 정당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귀책 사유. 그러니까 이게 뭐 논란이 돼서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도 있고 법적인 부분이 돼서 그 지역구가 다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귀책사유에 대해서 그 정당이 어쨌든 일부분이라도 책임을 지고 공천을 안 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재보궐선거가 사실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거고요. 네, 완주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그런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뭐 5개 선거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이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도 민심이 어디로 갈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지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또 재보궐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 2월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끝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조 변호사님.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정말 조명을 받지 못한 선거였는데 이 재보궐선거는 대선만큼이나
대선만큼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향후 있게 될 6월 총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유권자들이 후보들 잘 분석하셔서 의미 있는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지자체 선거에도 또 영향이 있겠죠. 자, 뉴스픽 오늘 조은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